다음 선로 정수입니다. 선로 정수에서 먼저 일반 등가 선간 거리 및 등가 반지름인데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철탑에 여기에 전선, 여기에 전선이 여기에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선간 거리를 D1, 이 거리를 D2, 이 거리를 D3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얘와 얘 사이 거리, 얘와 얘 사이 거리, 얘와 얘 사이 거리에서 총 3가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가 선간 거리는 이 3가지의 거리를 하나의 거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거리가 있지만 평균 한 요 정도 되겠다 이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 선간 거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D1, D2, D3고 3개의 선간거리이기 때문에 세제곱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 수학에서 혹은 계산기 사용법에서 이런 세제곱근 계산을 했죠. 그런 것들,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산기와 그 다음에 기초 수학에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등가 선간거리의 의미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가 반지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선 한 가닥을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이 한 가닥이 이렇게 되겠죠. 이 한 가닥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복도체라고 있습니다. 복도체가 뭐냐면 이 한 가닥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전선은 한 가닥을 2가닥이나 3가닥 혹은 4가닥 이렇게 쪼개는 것을 우리가 복도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 쪼갰을 때 얘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요. 당연히 반지름은 같고요. R이라고 했을 때 얘를 하나로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등가 반지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등가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R이라고 하고 우리가 루트에 RD에 n-1승에 여기 지금 n 제곱근인데 지금 공식이 어려우니까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R의 n승분의 1 그 다음에 S의 n분의 n-1승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등가 반지름입니다. 일단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등가 선간 거리는 이런 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가 반지름은 이 한 가닥을 이 한 가닥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쪼개었을 때 복도체로 나타냈을 때 대표하는 반지름을 등가 반지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로 정수가 있는데 이 선로 정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전선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선로고 이렇게 에다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우리가 그냥 전선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냐면 전선에는 얘가 구리선이든지 알루미늄 선이든지 간에 이 선 자체에 저항 성분이 존재하고 이 선 자체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이 선에는 인덕턴스도 존재합니다. 인덕턴스 L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해서 전선과 대지 사이가 하나의 콘덴서가 되어서 이러한 정전 용량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애자 있죠. 애자는 우리가 하나의 컨덕턴스, 즉 저항의 역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던 이런 선로, 전선로가 우리가 이 전선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R, L, C, G 이러한 선로 정수로 계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 L, C, G를 우리가 선로의 정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전선로를 이렇게 RLCG의 회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정수에는 RLCG가 있는데 R은 로 A분의 L이면서 전기 자기약 시간에 R은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작용 인덕턴스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얘기하는데 이 인덕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전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자기에 의해서 자속을 얼마나 발생시키자는 자기 인덕턴스와 얘가 상대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상호 인덕턴스 해서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Li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 Lm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요런 거고요. 그 다음 정전 용량은 얘를 얘기하는데 정전 용량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대지입니다. 대지가 있을 때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전하를 축적하거든요. 그래서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과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에서 상호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도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 상호 정전 용량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우리가 얘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애자의 성분에 의한 값이 컨덕턴스로 이루어지는데 값이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보시면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전선로를 얘기했고 전선로에서 선로정수 RLCG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로정수 RLCG를 갖고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렇게 송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V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착하기를 95V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100V를 보냈다면은 95V가 아닌 100V가 와야 되는데 95V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중에 얼마? 5V가 깎아먹었다. 5V가 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전압이 떨어졌다 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 강하. 그런데 전압 강하가 왜 생기느냐? 앞에서 했던 RLCG를 했죠. RLCG 선로 정수에 의해서 전압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로에는 이 RLCG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송전 특성이 변하고 전압 강화가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 특성에서는 송전 선로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송전, 받는 거 배전이에요. 그럼 송전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송전 선로는 거리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단거리는 수 킬로미터, 중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선로 정수가 있죠. 선로 정수가 단거리에서는 R과 L만 취급을 하게 됩니다. C나 G는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해요. 중거리에서는 RLC까지만 취급을 하고 장거리에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RLCG까지 모두 취급을 합니다. 즉, 이 G값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송전 특성에서요,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보통 우리가 RL에 의한 전압 강화를 중심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전압 강화는 ES-ER이에요. ES가 뭐냐면 송전 전압이고 ER이 수전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2예요. 여기에 보면 ES가 100이고 ER이 95고 얘가 전압 강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단상에서는 ES-ER은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고, 삼상에서는 루트 3이 붙습니다. 지금 얘는 뭐 대지전압과의 관계에 의해서 루트 3이 붙는데, 뭐 공식 자체가 복잡한 거는 본교재를 넘기셔야 돼요. 지금 외워봤자 뭐 기억도 안 되니까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교재에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전압이 깎아 먹은 것도 있겠지만은 전력도요. 100km를 보냈는데 95km, 예를 들면 1000km를 보냈는데 전력 손실이 발생해서 900km만 도착했다. 100km가 전력의 손실로서 깎아 먹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거리 선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공식은 뭐 일단 넘어가 주시고, 중거리 송전선로가 있는데 얘는 전압 강화보다 뭐냐면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 뭐 수백 킬로까지 안 되더라도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단자 정수라고요. 이 부분은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전력공학에서 갖고 와서 배우는데, 여기는 뭐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4단자 정수로.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수백 킬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 선로의 짜자한 뭐 전압 강화 얼마고 전력 손실 얼마고 그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특성, 전체 이 선로 전체 특성이나 파동 임피던스, 뭐 이런 전파 정수, 이런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중요한 것이 특성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 혹은 고유 임피던스, 이런 부분이고요. 혹은 전파 정수 부분이고, 중거리 송전선로에는 우리가 4단자 정수로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단거리에서는 뭐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전 용량 및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뭐 1호기, 한 호기당 100메가볼트암페어다. 100메가볼트암페어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메가볼트암페어 한 회선으로 보낼 수도 있고, 혹은 50메가볼트암페어 2회선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00메가 1회선을 할까, 50메가 2회선을 할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또 전압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보통 만드는 전압 10kV에서 한 20kV 정도 됩니다. 10,000V에서 한 20,000V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체 승합기로, 예를 들어서 발전기에서 10에서 20kV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변압기를 거쳐요. 변압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10에서 20kV를 내가 송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뭐 수도권 서울로 보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에서 20kV를 가지고 154kV로 만들어서 보내느냐, 혹은 3, 4, 5kV로 만들어서 보내느냐. 당연히 이런 것들은 거리나 뭐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송전 용량 및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란, 송전 용량은 송전 선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이 뭐 어떤 것으로 보내느냐. 그 다음 전압은 전압 강화나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한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우리가 뭐 154로 하느냐 345로 하느냐 혹은 765kg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공식에 의해서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상 설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뭐 실기에서도 그렇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역률입니다. 역률. 역률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됩니다. 피상전력이고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인데, 역률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에요. 이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그런데 이 역률은 클수록 좋습니다. 커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률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P를 역률이 크면 좋아요. 그래서 P를 크게 하거나 혹은 PA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분자가 커지거나 혹은 분모가 작아지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역률 좋게 하려고 쓸데없는 전력을 더 써버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PA를 줄이는 거죠. 즉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PA를 줄이려면 얘를 가만히 두고 PA를 줄이려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PA가 줄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무효전력이 지금 PR이었는데, PR이었는데 이만큼의 무효전력을 이만큼으로 줄이는 거죠. 이만큼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만큼을 반대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돼요. 반대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전체 무효전력에서 이만큼 빼지고 요만큼의 무효전력이 남는다. 이것이 우리가 역률 개선의 원리가 됩니다. 역률 개선의 원리가 되고, 이렇게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반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률 개선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상설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전선 일정한 전압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이러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조상설비를 하며, 이렇게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동기조상기, 혹시 전기기기 시간에 했었는데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 그럽니다. 이런 동기조상기나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등으로 얘를 공급해서 역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왜 증가하는 게 좋으냐? 역률을 개선의 필요성이 왜냐? 일단 역률이 높아지면은요, 전력 손실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전력을 손실이 발생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전압 강화, 조금 전에 했지만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수전설비 용량의 감소, 변압기 용량인데 그 변압기를 100kg짜리 설치할 것을 75kg짜리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역률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그런 것도 있고, 전기요금의 감소. 우리가 역률이 좋으면은 전기요금을 실제로 깎아줍니다. 요금을 깎아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역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률 개선 기기로서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고요. 현장에 가면은 뭐 아파트나 공장이나 뭐 빌딩이나 수전 설비 그 시설 가면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해서 부하 역류를 계산하기 위한 병렬 콘덴서면서 역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콘덴서 용량도 나중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기조상기입니다. 동기조상기는 전기 기기 시간에 했던 동기 전동기로 역류를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불로 리액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장에 고장 계산인데 고장 계산도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로 이론을 배우고 전력공학을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채로 이론을 배우고 전력공학을 공부하면 이해하는 건데,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회로를 공부하지 않고 전력을 공부하면 그것은 암기하는 공부가 돼요. 근데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고장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락고장, 땅에 떨어진다. 단락고장, 단선고장입니다. 단선고장인데, 지락이라고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선에 전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땅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락이라고 합니다. 지락에는 당연히 송전에서는 우리가 보통 3선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선이 땅에 떨어진 1선 지락, 2선이 땅에 떨어진 2선 지락, 3선이 땅에 떨어진 3선 지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1선 지락이고요. 그 다음에 단락은 뭐냐? 전선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선과 이 전선이 붙어버리면은 이것을 우리가 2선 단락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선이 모두 붙어버린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3선 단락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선 단락 사고, 3선 단락 사고. 그 다음에 단선은 뭐냐? 전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태풍이 불거나 그런 원인 아니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단선 사고를 하고, 보통 1선 단선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80%가 지락 사고입니다. 80%가 지락 사고고, 그런데 이런 지락 사고, 단락 사고, 단선 사고 발생했을 때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일단 큰 전류가 흐릅니다. 큰 전류가 흐르면은 계속 흐르게 되면은 전선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와 연결된 기기들도 손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장 전류가,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가 흐르면 그것을 차단시키는 차단기의 용량도 결정을 해야 되고 개전기의 설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가 얼마일 것이다, 단락 전류가 얼마일 것이다를 알아야 우리가 개전기나 차단기의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 났을 때 터무니없이 작은 차단기 설정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큰 차단기 설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을 이런 고장이 났을 때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분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대칭 좌표법이요. 여기서 공식할 필요 없고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것만.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전기 기기 시간과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고요. 대칭 좌표법은 회로 이론 시간에 우리가 A는 1에 120, A의 제곱은 1에 240 이렇게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뭐 대칭 좌표법이나 불평형 삼성회로 해석해서 영상문, 정상문, 영상문은 모두 회로 이런 시간에 다룬 거고요. 그리고 3번의 고장 계산에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1선 지락 고장이고 선간 단락 고장은 2선의 단락 고장이고 3상 단락 고장은 3선이 모두 붙어버린 이런 고장은 3선 단락 고장이란다. 순서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1선 지락 고장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전류, 가장 위험한 고장은 3선 단락 고장입니다. 1선 지락 고장은 고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장, 가장 위험한 고장은 3선 단락 고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단기 같은 것을 결정할 때 3선 단락 고장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기준으로요. 네. 고장 계산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가 있는데,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지라는 것은 땅과 접한다는 의미예요. 접지는 땅과 접한다는 건데, 이게 접지라는 게 책으로 하나 낼 수도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기의 접지, 우리가 보통 세탁기에 접지하죠. 세탁기나 전동기, 모터에도 접지를 합니다. 그런 것을 기계의 접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의료 설비의 접지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에도 또 접지를 해요. 그런 접지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전력공학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송전을 하고 있죠. 송전에서는 다루는 것이 접지 중에서도 중성점 접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기의 접지, 그 다음에 의료 접지, 이런 것과 다른 접지예요. 접지는 같은데 법과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중성점 접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회로 이론 시간에서 Y결선을 배웁니다. Y결선은 이렇게 중성점이 있고요. 중성점을 이렇게 땅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성점 접지라고 합니다. 근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이 없죠. 그래서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접지라고 합니다. 비접지. 그 다음에 여기 중성점에 만약에 저항을 단다 그러면은 저항접지. 그 다음에 여기에 리액터를 단다 그러면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접 접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 일단 이렇게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은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 방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높은 전압이 발생했는데 그것의 발생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를 함으로써 전선노 및 기기의 절연 내부의 경감. 절연은 돈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그런 보호장치가 절연인데, 그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저감시킬 수도 있는데, 이 접지를 통해서 접지를 하면은 접지에 통해서 절연의 레벨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100만 원어치 절연해야 될 것을 50만 원어치 절연해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보호 계정의 신속 확실한 동작. 고장이 났을 때 이 접지를 통해서 그 고장난 전류를 빨리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보호 계정기를 동작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성점 접지의 종류에는 말씀드렸지만 비접지가 있습니다. 비접지. 델타 결선처럼 접지 못하는 거 비접지. 그 다음에 직접 연결하는 거 직접 접지, 저항 연결하는 거 저항 접지, 리액터 연결하는 거, 코일을 연결하는 거 소호 리액터 접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도 있는데, 유도장애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이 큰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 통신선, 통신 데이터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탑에 흐르는 전류 굉장히 큰 전류겠죠. 그 굉장히 큰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전력선에 흐르는 큰 전류가 이런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정전유도 현상과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유도장애라 그래요. 그 읽어보면 전력선에 근접하고 있는 통신선에 전력선에 의한 전전유도나 전자유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정전유도 장애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 용량 뭐예요? C. 이렇게 정전 용량 C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전자유도 장애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뭐다? L 있죠, L. 이런 성분에 의해서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가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 값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도장애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안정도입니다. 안정도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안정도, 전기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정도라고 하면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기에서 말하는 안정도는 뭐냐면 전력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즉 전력을 조금밖에 못 보내잖아요. 그럼 안정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뭐냐, 전력 계통의 이상 현상을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 한도를 얘기합니다. 전력 공급 한도, 즉 전력을 많이 보내면 안정도 높다, 적게 보내면 낮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정도입니다. 안정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태, 과도, 그 다음에 동태, 이런 겁니다. 그럼 정태 안정도는 뭐냐면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혹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력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를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전 계통이 불변 부하 또는 극히 서서히 증가하는 부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과도 안정도, 회로 이런 시간에 과도 현상을 배우는데 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데 정태 안정도는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거고요. 이런 과도 안정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통에 갑자기 고장사고 같은 급격한 외란이 발생했을 때도 탈주하지 않고 새로운 평형 상태로 회복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동태 안정도는 뭐냐면 얘하고 얘 사이예요. 동태 안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변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AVR이라고 합니다. AVR이라고 해서 고속 자동 전압 조정기, 오토 볼테지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 전압 조정기로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고속 자동 전압 조정기로 동기기 여자전류 제할 경우에 정태 안정도, 조금 동작을 이 전압 등을 조정하고 있을 상태에서의 정태 안정도를 우리가 동태 안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안정도 보시면 정태, 과도, 동태 세 개잖아요. 보기에 4개 중에서 안정도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하면서 나오기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종상장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까지 했고,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